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워싱턴 DC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한 비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뜨겁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 미국조차 까맣게 속았던 대한민국의 20년 극비 프로젝트가 마침내 그 베일을 벗으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것입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의 한 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폭로한 대한민국의 검은 호랑이. 과연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 세계 최강을 자부했던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일본과 중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진실.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존 맥아더 미 해군에서 평생을 바친 퇴역 제독이자 지금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 글로벌 스트래티지 포럼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국의 힘에 대한 확신, 그것은 제 신념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몇 시간 전 접한 하나의 첩보는 그 견고했던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워싱턴 DC의 어느 지하 브리핑룸.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최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위성사진과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이른바 SLBM 탑재의 잠수함의 위협적인 모습, 그리고 마치 포식자처럼 몸집을 불려가는 중국 해군의 검은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곳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심장부에서조차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연구소의 핵심 두뇌들이 모여 긴급 안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하는 목소리들이 낮게 깔린 공기 속을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정보 요원이 제 곁으로 다가와 지독히도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독님, 방금 들어온 긴급 첩보입니다. 보안 등급 최상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이런 식으로 직접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핵추진 잠수함 최종 개발 단계 진입. 미국의 승인 없이 진행된 극비 프로젝트.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우리의 오랜 동맹국이자 동시에 우리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나라. 그런 한국이, 그것도 미국의 승인이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첨단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저의 첫 반응은 당연히 불신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것도 우리 몰래 이 정도의 일을 벌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저는 수십 년간 미 해군에 몸담으며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지휘했고 전 세계 바다의 힘의 균형을 다뤄왔습니다. 그 경험과 지식은 제게 한국의 군사적 한계를 명확히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래식 잠수함 몇 척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자로 소형화 기술, 고도의 자막 능력, 은밀 기동 기술. 이는 세계 최강 대국들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건 분명 누군가의 어설픈 공작이거나 부풀려진 정보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내려놓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첩보의 출처는 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미 정보기관의 최상층 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한 정보라는 의미였습니다. 내용은 지독하리만치 구체적이었습니다. 개발 기간, 투입된 연구진의 규모, 심지어 예상되는 잠수함의 재원 일부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낭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실체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존,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군. 옆자리에 앉아있던 켄지 스즈키 연구원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 정보장교 출신으로 연구소 내에서 공공연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병적인 수준의 경계심을 드러내곤 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첩보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했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 즉각적으로 경멸과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의 허풍 말입니다.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어떻게든 주변국의 관심을 끌려는 값싼 쇼일 뿐입니다. 제동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핵잠수함이라니 가당차는 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오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듣는 어른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즈키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주 만약에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이슈를 넘어 동북아시아, 아니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전략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들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첩보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전략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평생의 신념과 세계관을 뒤흔드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룸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첩보 문서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이상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젝트 미국 정보망 완벽. 회피 복수의 국내외 협력 의심 현재 최종 테스트 단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자신들의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즉시 제 보좌관인 데이비드 김을 호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30 초반의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수재로 그의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연구소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데이비드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함이 서려 있었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즉시 상황의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 긴급한 사안이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저는 첩보 문서를 그에게 건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고 다 읽고 난 후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제동님,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제동님처럼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그것도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비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데이비드. 하지만 우리는 이 첩보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해. 자네는 우선 한국이 과거에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었었는지부터 하게 조사해주게.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문이나 내부 증언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야 한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하네. 연구소 내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돼. 특히 켄지 스즈키에게는. 데이비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동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비범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홀로 남아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DC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의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더 큰 야심?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해군 시절의 정보 라인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의 인맥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동님, 찾아냈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과거에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데이비드가 펼쳐보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03년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이라는 코드명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아래 해군 내부에 비밀 사업단까지 꾸려졌고 상당한 수준의 초기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내외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제동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관련 연구 인력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른 명목의 연구소나 프로젝트로 흡수된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국의 잠수함 관련 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62 사업은 정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언론 노출이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시 수면 아래로 잠적했을 뿐 실제로는 더욱더 깊은 음지에서 더욱더 은밀하게 비닉 사업으로 전환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점점 더 불길하고 거대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물 위에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일 뿐, 그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몸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지시했습니다. 데이비드, 362 사업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들을 찾아내게. 특히 당시 사업단장을 맡았던 인물. 그를 만나야겠어. 그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추적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켄지 스즈키의 방해 공작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교묘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는 연구소 내부에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제독이 요즘 이상한 쪽에 관심을 쏟고 있다더군. 한국의 과대망상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아.
한때 해군을 호령하던 명장이 어쩌다 저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과 결탁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 결국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의혹 자체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소 내의 친일 혹은 혐한 성향의 연구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적으로 저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노골적으로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해에 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즈키의 비열한 행동은 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방해는 역설적으로 제가 파헤치고 있는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김에게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마침내 우리는 362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문영식 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현재 은퇴 후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해양 전략을 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영식 전 제독과의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특히 과거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하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의 경험과 지혜가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문영식 전 제독으로부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화상으로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하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약속된 시간, 제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문영식 전 제독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해군의 기백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강직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362 사업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문영식 전 제독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며 언급을 피하려 했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소득 없이 인터뷰가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독님,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핵추진 잠수함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만약 그 꿈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선 어떤 다른 절박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 진심이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 질문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한동안 침묵하던 문영식 전 제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메가더 제독, 당신은 한국의 역사를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외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지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 치욕과 서름을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북한은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도움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힘, 그것은 바로 자주 국방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의지의 상징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문영식 전 제독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단순하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안보 불안감, 자주 국방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과거의 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절박함. 그 모든 것이 제가 간과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문영식 전 제독의 강렬한 눈빛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겠는가? 우리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는지.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문영식 전 제독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군사적 야심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본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저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 수도 있다는 강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조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영식 전 제독과의 인터뷰는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한국의 절박함과 자주 국방에 대한 염원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김에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국제적인 제재나 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며칠 후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독님, 드디어 핵심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잠수함의 원자로에 대한 정보입니다. 데이비드가 내민 것은 여러 편의 기술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련 규정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잠수함에 사용하려는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도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고 핵 비확산 조약에도 저촉되지 않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 원자로를 개발했거나 도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75% 농축 우라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독자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건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아닌가? 문영식 전 제독이 말했던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핵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만 핵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켄지 스즈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주장했던 한국의 핵무장, 야욕이라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독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 기술력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기술력은 그대로 잠수함 선체를 제작하는 데 응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군함 건조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핵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한국의 거대 조선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IT 기술과 원자력 기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관련 자료들을 연이어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지휘 통제 시스템,
소나 시스템 등 첨단 전자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응용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한국은 APR-1400과 같은 독자적인 상용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상용 원자로와는 다른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인 원자력 기술 기반은 이미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군사 분야로 전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거대한 첨단 기술 기업 연합체처럼 각 분야의 최고 기술들을 융합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동님, 중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28년, 인도가 32년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기술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훨씬 더 은밀하게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숨은 고수처럼 자신들의 실력을 감춰왔던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숨은 고수.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있는 나라. 저는 추가로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기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수차례 SLBM 발사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SLBM 탑재 능력과 작전 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놀랍게도 국민의 75.2%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주도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국가 전체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였던 거야. 저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사용이라는 합법적인 명분,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술력, 이미 확보된 SLBM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대담하며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켄지 스즈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를 마친 조용한 강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오면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저는 데이비드 김에게 관련 정보를 더욱 폭넓게 수집하도록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체르노프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문건은 최근에 유출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서방 세계의 모든 평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라는 조용한 호랑이를 완전히 오판해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 특히 반도체, 조선, 원자력 분야의 기술력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경우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역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평가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훨씬 더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동님,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에게는 특유의 하면 된다는 정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DNA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IMF 외환 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K-팝이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핵잠수함 개발이라는 과제 역시 불가능해 보였을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과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수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정신력과 문화적 저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확보한 모든 정보와 분석을 종합하여 연구소 내부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엄청난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의 실체와 그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경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연구소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켄지 스즈키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제가 또다시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고 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세미나 당일, 연구소 대강당은 수많은 연구원들과 외부 초청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자리에는 켄지 스즈키를 비롯한 그의 패거리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적대적인 시선은 제 투지를 더욱 불태울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동북아의 한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며 그들은 미국의 통제나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최첨단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지난 20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켄지 스즈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제독,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니요. 그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첨단 무기는커녕 제대로 된 소총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의 터무니없는 거짓 선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속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스즈키의 발언을 끝까지 들은 후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켄지 스즈키 연구원,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지가 바로 우리가 한국을 오판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조국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그 시절부터 당신들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깔보고 무시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폄하해왔지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당신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기술, IT 기술, AI 기술, 배터리 기술 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민간 기술들이 군사 기술로 충분히 전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중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28년, 인도가 32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과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여기에 문영식 전 제독 같은 분들의 불굴의 의지와 국민적인 염원이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결코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지역의 위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도 결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제 주장은 논리정연했고 제시된 증거들은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즈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는 점차 놀라움과 경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해왔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그들의 저력, K-팝과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들의 문화적 매력.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생존해온 강인한 민족혼과 불굴의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온갖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단 무기 개발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주 국방을 향한 한 민족의 처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국가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스크린에 문영식 전 제독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인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한 노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어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당 안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그림자 뒤에 숨어 안주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검은 호랑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검은 호랑이가 동북아시아의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포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오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전략적 야수의 등장인 것입니다. 저의 외침이 끝나자 강당 안은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켄지 스즈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실의 힘이, 그리고 한 국가의 위대한 저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격정적이었던 발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켄지 스즈키는 아무 말 없이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들이 가진 숨겨진 힘과 불굴의 의지.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국제전략의 모든 공식을 새로 써야 할 만큼 강력한 변수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결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며 이 지역의 진정한 힘의 균형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조용한 혁명이 아닐까요?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과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저는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한국가의 저력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감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과 위대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